한국에서는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중화장실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몸도 씻지 못해서 사우나에 가게 되었다고 하던데요. 여기 한국의 위생환경이 좋지 못하고 집안에 화장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교수는 중국인 학생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고 있는데요. 과연 강의실에서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파멜라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에 단조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하다가 대학교에 와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며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서 정말 정신이 없는 요즘입니다. 새로 사귄 멕시코 친구가 중국인 친구를 소개시켜줘서 만나게 되었고, 중국인 친구를 통해서 인도 친구들과도 상당히 친해졌거든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정서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제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생각들을 공유하다 보니 새로운 삶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는 중이죠. 특히 중국인 친구와 인도인 친구는 저의 단짝 친구가 되었는데, 함께 역사학을 전공하다 보니 저는 잘 모르는 아시아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중국인 친구는 최근 여기저기서 인기가 많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부 환상 속의 나라라며 체제를 선전하듯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세계에 좋게만 퍼뜨리고 있다고 했죠. 특히 학교에 있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일부러 멀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인에게 자신의 실체를 들키기 싫은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열심히 만들어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의해 드러나게 되면 세계의 거짓말이 들통난다면서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절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세계적인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고 문화 강국으로 미국까지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한국이 가난함을 숨긴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인 친구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중국인 친구는 어떤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한국인들이 판자집에서 살면서 파리가 날리는 부엌에서 밥을 먹고 있었고, 거의 아사 직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인 친구가 보여준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영상 속 사람들은 정말 비참해 보였고, 환경은 도저히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야? 아니면 옛날 자료 아니야? 라고 묻자 친구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최신 영상이야. 너도 인터넷 찾아보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 이건 미디어에서 감추는 현실이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세련되고 깨끗하며 세계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선진국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친구의 설명은 그 반대였습니다. 친구는 이어서 한국의 도시에 가면 슬럼 같은 지역이 많아. 특히 지방에 가면 사람들이 여전히 집에 화장실도 없고 전기도 자주 끊겨. 이걸 다 숨기려고 K-팝 같은 문화 콘텐츠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거야.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계속해서 사진과 기사들을 보여주며 설명하자 저도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우나를 자주 가는 이유도 사실 집에 샤워 시설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야. 너 그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문화도 그 연장선이지.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니까 세계에는 절대 공개하지 않아.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제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내가 아는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한국 드라마에서 보는 화려한 도시와 깨끗한 거리들은 그냥 세트일 뿐인가? 특히 친구가 강하게 주장한 부분은 한국이 과거에 미국의 도움으로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야. 미국이 돈과 기술을 줘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야. 하지만 그마저도 겉모습일 뿐 한국의 진짜 경제 상황은 너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취약해. 이 모든 말을 듣다 보니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친구가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는 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게 다 연출이야. 진짜 삶은 이 영상 속 사람들처럼 힘들고 보통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티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아시아는 무언가 특별하고 신비로운 곳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그들의 삶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긴 했는데, 중국인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듣다 보니 점점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동양 역사학 수업 시간에서 중국인 친구는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발표를 진행했고, 정말 놀라운 내용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동양의 고대사와 현대 역사의 의의에 대한 발표자를 구했고, 중국인 친구가 번쩍 손을 들며 자신이 준비해오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중국인 친구의 발표 시간이 되자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았어요. 한국은 과거 변방에 살던 중국인들이 세운 중국의 속국이었고 그 나라가 성장한 곳입니다. 고대에서부터 중국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온 나라인데다가 지금까지 중국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등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죠. 고대 중국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초인류 국가이고 한국은 중국에게 막대한 돈을 지급받으며 살았습니다. 특히 고구려라는 나라는 한국이 자신의 역사라 주장하긴 하지만 명백한 중국의 역사이며 중국 영토에 있었던 변방의 소국이죠. 신라 또한 중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당나라와 함께 고구려 멸망에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역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 하고 동아시아의 제대로 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방해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정부에서부터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전 국민적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인데 중국 인구 15억 명은 전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고대 한국인들은 제주도에만 살던 민족이고 일본처럼 섬에서 지내던 민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역사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역사 왜곡이 너무 심한데 전 세계인을 상대로 선동을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하실 정도였죠. 저는 한국이 제주도라는 작은 섬에만 살던 민족이라는 사실에 경악했고 저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대사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다가 일본만 섬에서 살고 있던 나라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긴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제주도와 대마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두 섬에서 살던 사람들이 육지로 올라왔다는 중국인 학생의 주장도 타당한 듯 보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사만 본다면 천지개벽을 한 것이지만요. 중국인 친구의 발표는 강의실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경청하며 메모를 하고 있었고 일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직후 교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얼굴이 붉어지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방금 내가 한 주장은 동북공정이라는 중국 정부의 역사 왜곡 정책 그 자체야. 중국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역사를 왜곡해서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방식인데 학문적으로는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날조된 내용이 대부분이지. 교수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중국이 고구려와 신라를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한다니 학자로서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는군. 고구려는 한국 고대사에서 명백히 독립된 주체였고 중국과의 관계는 상호 독립적이었어. 그런데 이를 마치 중국의 속국처럼 포장하려는 건 너희 정부가 과거와 현재의 국경 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려는 속셈 아니겠어. 교수님은 칠판 쪽으로 걸어가더니 빠르게 몇 가지 연도를 적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과거에 전 세계를 호령했다고? 그런 발언은 역사적 팩트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고는 있니? 중국은 오랜 기간 정치적 혼란과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고 심지어 청나라 시절에는 유럽 열강의 반식민지가 되기까지 했어. 반면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와의 투쟁 속에서도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며 정체성을 유지한 나라야.
중국이야말로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외부 세력에 의해 결정된 경우가 더 많았지. 교수님의 말은 날카로웠고 강의실은 숨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제주도 이야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명확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독립된 존재였어. 중국이 한국 역사를 자기네 것으로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그저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우위를 보여주려는 속임수일 뿐이야. 학문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억지 주장이지. 교수님은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돌아보며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하려는 의도는 단순히 역사 문제를 넘어 현재의 국경 문제까지 확장시키려는 전략이야. 이것은 역사 연구가 아니라 정치적 프로파간다야. 진실은 무엇이냐?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이고 신라도 한국의 역사야. 이는 세계의 역사학계가 이미 인정한 사실이야. 교수님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그는 마지막으로 중국인 친구를 바라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과 객관성을 가지고 사실을 검토해야지. 내가 말한 주장은 학문의 탈을 쓴 선동에 불과해. 그리고 한국이 중국보다 후진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현대사를 보면 정작 중국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크게 뒤처져 있었어. 한 가지만 더 강조하자면 매너 없는 역사. 왜곡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에 더 큰 해를 끼칠 뿐이라는 걸 명심해라. 강의실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중국인 친구는 창백한 얼굴로 입을 굳게 다물었고 다른 학생들은 교수님의 발언에 깊이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제 생각이 점점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더니 칠판에 고조선이라는 단어를 크게 적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좋아, 지금부터 고조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중국에서는 고조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시하거나 심지어 자기네 역사의 일부로 주장하려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고조선은 명백히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존재했던 독립적인 고대 왕국이야.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왕검에 의해 건국되었다는 전설에서 출발하지만 역사적으로도 기원전 4세기경까지 번성했던 국가였지. 교수님은 고조선의 위치와 영역을 나타내는 지도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기 지도를 봐. 고조선은 지금의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부를 아우르는 영토를 지배했어.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철기 문화를 발전시키고 독자적인 정치 체계를 구축한 국가였어. 특히 고조선의 법전인 팔조법은 동아시아 최초의 성문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지. 교수님은 중국이 고조선을 자기네 역사로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중국이 고조선이 중국의 영토였다고 주장하려면 당시 중국의 실질적인 통제나 행정이 이 지역에 미쳤다는 증거를 대야 해. 하지만 그런 증거는 전혀 없지. 오히려 고조선은 중국의 연나라와 대등하게 교류하며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충돌했던 국가였어. 이는 역사적 기록과 유물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 그는 이어서 고조선 멸망 이후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에 의해 멸망한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 지역은 단순히 중국의 영토로 편입된 것이 아니라 한사군이라는 중국의 식민지가 들어섰을 뿐이야. 한사군도 오래가지 못했고 그 후 고구려가 이 지역을 통합하며 다시 한국사의 중심이 되었지. 교수님은 잠시 멈춰 학생들을 바라보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고조선과 그 후속 국가들을 자기네 역사로 주장하려는 것은 단순히 고대사 문제가 아니라 현대 정치와 연결된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야. 그 목적은 만주 지역과 한반도 북부를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정치적 욕망이지. 그는 다시 지도 쪽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해두자. 고조선의 유산은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어지고 결국 현대 한국의 뿌리가 되었어. 이건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명백한 사실이야. 한국이야말로 만주와 한반도의 진정한 원주민이고 그 영토를 개척하고 다스린 민족이야. 중국이 이를 부정하려고 하는 건 자기네 부족한 역사적 정당성을 보완하려는 비겁한 시도일 뿐이야.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하는 등 매우 진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인 친구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속으로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과 단호한 태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역사는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선전과 왜곡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행위는 학문의 세계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진실을 밝히고 배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학을 공부하는 이유다. 그날 강의는 저에게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뿐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학문적 태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중국인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건 당신의 편견일 뿐이에요.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고조선, 고구려, 모두 중국의 역사에서 나온 변방에 소국에 불과했어요. 고조선이 독립적인 국가였다는 건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신화일 뿐입니다. 학생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고 다른 학생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교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태도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인 학생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고조선이나 고구려가 독립적인 한국의 역사라고 주장한다면 왜 그들이 중국과 계속 전쟁을 했겠어요? 왜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하고 고구려를 공격했겠냐고요? 그건 분명히 중국의 일부였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손을 휘저으며 자신의 주장을 거칠게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이 그렇게 깨끗하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까? 한국은 지금도 중국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학생의 말은 점점 감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강의실을 둘러보며 다른 학생들을 지목하듯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세요. 한국은 자신들을 세계에 과장되게 포장하고 있지만 그 밑바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교수님은 그의 말을 끝까지 끊지 않고 들은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당신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도 스스로가 배운 역사와 진실 사이의 모순을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나 내가 확실히 말할게요. 역사학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당신이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목소리를 조금 높이며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이라는 정치적 선전의 일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현대 영토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으며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비판하고 반대해왔습니다. 그는 강의실 화면에 논문과 역사 자료를 띄우며 덧붙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세요. 고조선과 고구려가 한나라와 어떻게 대립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독립적이었는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중국의 도움 때문이라는 당신의 주장도 터무니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중국과 대등하게 경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수치와 데이터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은 강의실 안에 팽팽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학생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님은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감정이나 선전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학문의 기본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순간 강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동시에 모두가 교수님의 깊이 있는 지식과 설득력에 압도당한 듯 했습니다. 중국인 학생은 교수님의 단호한 설명에도 화를 누르지 못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말은 그냥 한국을 미화하려는 궤변일 뿐이에요. 그는 강하게 외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잘 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고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제대로 된 집도 못 삽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월세나 대출 이자에 쏟아붓는다는 것도 모르세요. 공중화장실과 찜질방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고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는 강의실 학생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에게만 좋아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실제로는 청년 실업률도 높고 살인적으로 긴 근무 시간에 시달리면서 삶의 질은 최악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은 그저 거짓말일 뿐입니다. 강의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은 점점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진실을 말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 현실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진짜로 잘 사는 나라인지 스스로 한번 조사해 보세요. 결국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교수님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당신이 아무리 한국을 옹호하려고 해도 진실은 바뀌지 않아요. 당신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자리에서 강하게 의자를 밀치며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고 학생들은 충격에 말을 잃은 채 그를 쳐다봤습니다. 교수님은 그가 나간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분히 숨을 고르고는 강의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은 말은 누군가의 감정과 편견이 섞인 주장입니다. 물론 현대 한국이 직면한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정 국가의 본질을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을 받아들였지만 방금 일어난 상황이 강의실에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인도인 친구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파멜라, 중국인 친구 말이 완전히 틀린 것 같진 않아. 사실 나도 한국에 대해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빈부격차가 크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자료를 봤거든. 찜질방 같은 건 나도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 있어. 거기서 자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 그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설득력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도인 친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인도에 대해 자랑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잖아. 한국도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나는 그런 면에서 중국인 친구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그가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한 말은 제 마음속에 묘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정말 화려하고 성공한 나라였는데 혹시 그 이면에 숨겨진 현실이 따로 있는 걸까요? 그때 멕시코 친구가 한숨을 쉬며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이런 복잡한 역사 문제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 우리 멕시코 사람들은 그냥 가족, 음식, 음악 같은 단순한 걸로 행복을 찾잖아. 그런데 여기 아시아 사람들은 전부 자기 나라의 과거, 문화, 역사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 같아.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덧붙였습니다. 역사는 중요할 수 있어. 하지만 왜 지금도 그런 과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감정적으로 싸우는지 이해가 안 돼. 그냥 현재에 집중하면 안 돼? 한국이든 중국이든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된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멕시코 친구의 말은 단순한 것 같지만
동아시아 사람들이 왜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고 하는 말 같았거든요. 그날 저는 내내 중국인 친구의 말과 교수님의 반박, 그리고 친구들의 생각들 사이에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관점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고, 과연 제가 믿어온 것이 진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고민 끝에 저는 교수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수업에서 있었던 논쟁과 친구들의 말들로 머리가 너무 복잡해졌고 무엇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여전히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계셨고 제가 문을 두드리자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파멜라? 교수님은 제 얼굴에 비친 혼란을 알아채신 듯 물으셨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강의 중에 있었던 일과 이후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교수님,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진실인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특히 한국이 정말 중국의 영향 아래에만 있었던 나라인지, 그리고 지금 한국의 현실이 어떤지 알고 싶어요. 교수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기시더니 차분히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우선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적 관계를 가진 이웃 나라였지만 이 관계는 단순히 지배나 종속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예를 들어 고대 한반도에 있던 고조선은 초기 중국의 기록에도 등장하는 독립적인 국가였어. 비록 한나라의 간섭을 받은 시기도 있었지만 고조선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로 평가받고 있지. 교수님은 잠시 자료를 꺼내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삼국시대에 들어가면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져. 고구려는 한반도와 만주를 아우르며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였어. 고구려는 당나라와 대등하게 전쟁을 벌였고 수나라를 물리친 기록도 있지. 신라 역시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 삼국을 통일했지만 이후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완전히 독립적인 나라로 자리 잡았단다. 그럼 중국인 학생이 말했던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라는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건 중국이 최근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의 영토와 역사를 확장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이야기야. 고구려는 분명 고대 한반도와 만주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국가였고 중국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부족해. 단순히 고구려가 지금의 중국 영토에 일부 위치했다고 해서 그들의 역사가 중국의 것이라는 논리는 무리란다. 교수님은 이어 현대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현대 한국에도 여러 사회적 문제가 있어. 높은 주거비, 경쟁적인 교육 환경, 그리고 빈부격차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야. 하지만 그것이 한국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긴 어렵단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성과를 이뤘고 그것은 단순히 외부 도움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야.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스스로 경제적 도약을 이뤄내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씩 머릿속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는 단순히 종속과 지배로만 정의될 수 없으며 현대 한국의 현실도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역사는 복잡하고 여러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사실에 기반을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란다. 파멜라,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오렴. 진실을 찾으려는 태도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기보다는 스스로 더 깊이 알아보고 생각하려는 노력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교수님과의 대화를 계기로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찾았던 자료들이었지만 점점 한국사 그 자체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임진왜란 시기의 이야기였고 그 중심에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아볼수록 그의 삶과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진정한 지도자였죠. 특히 그의 전술적 천재성은 현대에도 전설로 남아 있어요.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진을 이용해 대규모 일본군을 무찌른 이야기를 읽으며 그의 전략적 사고와 결단력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었어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심지어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모략에 시달렸던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죠. 그의 유명한 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희망을 잃지 않는 정신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영웅담에 그치지 않고 제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지금 제 인생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인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단순한 군사적 보고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강인함이 담긴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니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화, 철학,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사에는 단순히 전쟁의 기록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가치를 추구했는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서 한국사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배우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역사의 힘을 한국사를 통해 깨달은 것 같아요. 특히 이순신 장군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시대를 넘어 모든 인류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나아가 이 매력적인 역사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이순신 장군의 삶에서 시작된 저의 여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을 하나도 모르면서 교수라고요? 여기 한국의 수도 서울은 중국인이 만든 도시이며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한국에 수많은 중국의 유산이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 교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한국문화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 교수를 상대로 사실을 전달하자 말문이 막혀버렸다고 하는데요. 중국인 교수는 어떤 질문에 당황하고 말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문화학 석사과정으로 있는 데이비드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한국문화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런 전공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저와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저는 아시아문화학이라는 큰 범주의 과목 중에서 한국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는 저만의 사연이 있는데요. 우선 어린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 중국에 대한 관심이 있던 학생이라 동아시아로 꼭 유학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동아시아에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지원이 필요했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유학 생활을 하기엔 크나큰 용기가 필요했기에 동아시아의 대학교에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미국의 아시아문화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아시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죠. 우선 아시아가 너무나 좋아서 공부만 해도 행복했고 언젠가는 아시아를 가서 살아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학교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갈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니까요. 무상장학금도 두둑하게 주었고 1년 동안 생활하기에 충분히 좋은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했죠. 저는 당연히 가장 먼저 달려가 신청했고 한중일 3국 중 랜덤하게 배정을 해준다고 하여 어느 나라가 걸릴까 무척이나 기대를 했죠. 그런데 저는 성적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으로 배치가 되었고 그 다음은 일본, 중국 순서대로 보내더라고요.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고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경제력이나 문화 수준도 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학교의 결정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미 한국의 학교에 학생 배정을 맞춰둔 상태라서 다른 나라로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에 가는 학생은 한 명이었고 중국과 일본은 각 2명씩 배치시켜 주더라고요. 함께 갈 친구도 없던 저는 무척이나 고민이 되었는데 그래도 꿈에 그리던 동아시아에 갈 생각에 약간 설레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중국과 일본에 가게 된 학생들도 제가 모르는 학생들이라서 혼자가 편하겠다 싶기도 했죠. 그래도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저는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고 그렇게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많은 아시아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거든요. 바글바글한 사람들 틈에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본다면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중국과 일본에 가는 친구들은 유학을 갈 생각에 무척이나 들떠 있어 보였고 저는 그냥 1년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에 살며 자비로 일본과 중국을 놀러가 보자는 계획을 짰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갔고 이 선택은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은 공항이나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부터 미국을 압도하고 있었고 인구가 적을 것이라는 걱정과는 달리 서울의 인구가 북적북적해서 밤마다 대학가 근처 술집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과 최신식 시설은 뉴욕의 쥐가 나오는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뉴욕의 지하철을 탑승해서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의 몸을 누군가가 만지작거리는 느낌에 깼더니 왠지 2마리가 저의 몸을 헤집고 다녔거든요. 정말 놀라고 소름이 돋아서 그 이후에는 절대 의자에 앉지 않죠. 심지어 지하철 열차에 창문이 달려있고 그걸로 냉난방을 대신하고 있어서 호흡기는 물론이고 시꺼먼 수백 년 된 지하의 먼지에 눈까지 따가울 지경인데 한국의 지하철은 에어컨과 온풍기는 물론이고 공기청정기까지 풀가동을 하고 있어서 청소 안 하고 대충 살고 있는 저의 자취방보다 깨끗했으니까요. 대학교 친구들 또한 저를 무척이나 잘 챙겨주고 즐겁게 해주어서 한국의 살아있는 문화와 전통, 음주문화 등을 정말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분명 한국을 멀리서 바라볼 때와 실제 살면서 느끼는 것은 전혀 달랐고 내가 그동안 한국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역시 아시아는 정말 환상적인 곳이었고 한국 또한 중국과 일본처럼 괜찮구나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중국과 일본 여행을 잠시 다녀오면 더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갈 준비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전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중국, 일본에 간 학생들을 온라인 비대면 회의에 초대해서 서로가 화면을 통해서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교수님과 담당 조교님은 각 나라의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저는 상상 이상으로 좋아서 너무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일본과 중국의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의 교환학생을 떠난 친구부터 말을 꺼냈죠. 이곳의 중국 학생들은 전부 씻지를 않아서 샤워를 하는 미국인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며 위생 문제 때문에 무척이나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화장실에 다녀올 때에도 손을 닦지 않고 그 상태에 맨손으로 만두를 집어먹는 등 정말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라고 했죠. 특정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이고 음식점에 갈 때에는 미리 지사제를 먹고 음식을 먹어야 배탈이 안 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 교환학생을 간 학생은 일본 사람들은 앞과 뒤가 너무 달라서 좋다고 말해두고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며 미국인 친구를 은근히 따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왕따를 당하는 처지라서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온 친구랑만 지낸다며 하소연하더라고요. 또한 일본은 아직도 대중교통을 탈 때에 동전을 들고 다니는 바람에 너무 불편해서 이런 후진적 문화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느껴본 적이 없던 불편함이었고, 이런 문제는 살면서 생각해 본 적 없던 것들이거든요. 특히 위생에 대한 문제는 저에게 무척이나 심각한 이슈인데, 중국에 가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쇠독에 잘 오르는 체질이라서 동전을 만지는 것을 싫어하는데, 일본에 갔으면 쇠독 알레르기로 고생할 뻔했죠. 미국에서도 어린 시절에 동전을 만져서 쇠독 연고를 달고 살았는데, 나이를 먹고 나서는 카드와 지폐만 사용하면서 쇠독을 모르고 살게 되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지폐조차도 쓸 일이 없어서 오직 카드만 사용하는 바람에 한국의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동전으로 계산을 하다니 말도 안 되더라고요. 또한 저는 조금이라도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무척이나 고생을 하는데, 중국으로 유학을 갔더라면 중국 병원에서 알아 누운 채로 유학 생활을 보낼 뻔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학생들은 저를 무척이나 부러워하면서 왜 한국의 학점이 높은 학생이 보내졌는지 알 것 같다면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새로운 소식을 들으니 저는 문득 제가 예매한 비행기표가 걱정되었죠. 중국은 당장 3주 후에 가기로 결정했고, 일본은 다음 달 말에 가기로 예약을 해두었는데, 저 학생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번호 교환까지 했는데, 보내온 사진들을 보니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제가 먹지 못하는 생선이나 회초밥 등을 많이 팔아서 먹을 만한 음식이 없더라고요. 중국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도 있고, 때가 껴서 시커멓게 된 조리도구로 음식을 하는 요리사에 남녀 공용 화장실까지, 정말 사진만 보아도 저와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중국과 일본으로 가는 티켓을 당장 취소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약간의 위약금을 물더라도 차라리 가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했죠. 중국 여행은 시일이 많이 남지 않아서 몇만 원 정도의 위약금을 물었지만, 일본 여행은 시일이 많이 남아서 무료로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도 저에게 중국이나 일본에 가지 말고 한국의 지방도시 구경이나 더 하라는데, 저도 그게 옳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의 부산이나 대구, 전주, 대전 등의 도시들을 구경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혼자 여행을 가거나 친해진 한국인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지방 도시라 하더라도 수도인 서울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해 있었고, 동네마다 랜드마크나 특산물 등이 있어서 정말 볼거리가 풍부했죠. 부산의 해운대도 굉장했고 전주의 한옥마을도 너무 예뻤거든요. 그렇게 저의 한국 유학 생활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빨리 갔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사를 마치고 석사 과정까지 진학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죠. 석사 과정은 아시아 문화학의 심화 버전이라 한중일 3국 중에 선택해야 했는데, 저는 당연히 고를 것도 없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아시아의 등불과 같은 나라이고, 저처럼 몸에 약간의 이상이 있거나 조금 까다로운 사람까지도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이니까요. 한국의 문화재나 각종 전통들 또한 중국과 일본보다 우수하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들이 많아서 지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거든요. 그리고 석사 과정을 밟으며 한국에서 1년 동안 살면서 느꼈던 여러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물인 한옥과 경복궁 등의 유형 문화재는 물론이고, 탈춤, 태권도, 사물놀이 등 신비로운 무형문화재들까지 모두 본 적이 있기에 생각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슴 설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학교로 중국인 교수가 와서 특별 강의를 한다고 했고, 저는 아시아에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쫓아가기에 얼른 신청해서 듣게 되었죠. 중국인이 미국에서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라고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인 교수는 저희를 향해 이상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만든 나라이며 두 나라는 중국 덕분에 발전한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인들이 건너가서 만들었고 수도인 서울 또한 중국의 기술로 발전시킨 도시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30층짜리 빌딩인데 그것 또한 한국이 사정해서 중국의 기술을 빌려 지었죠. 대중교통은 지하철도 없어서 전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많다고 하죠. 중국 시골에서나 볼 풍경을 한국 도시에서 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옛날부터 이래왔기에 한국 문화재들도 전부 중국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서울에 있는 궁궐들도 전부 자금성 따라한 것이고 한글도 중국인이 만든 것이니까요. 지금 K-팝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 한국은 중국에게 저작권료를 주어야 합니다. 중국 노래를 전부 따라해놓고 한국 거라고 우기는데 한국이 무슨 힘으로 그런 것을 만들었겠습니까? 인구가 중국에 비해서 30배나 적은 나라인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미국 학생들은 아시아 문화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시아 문화학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 중국 문화학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한국이나 일본 전부 중국의 도시 수준의 나라들이잖아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자니 입도 근질거리고 저런 사람이 박사학위를 따서 교수라고 앉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사실을 알려주어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르더라고요. 지금 아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는 미국 학생들을 보니 이건 무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런 엉터리 강의에 속아서 한국에 대해 인식이 나빠지고 그런 소문들 때문에 과거의 제가 한국을 나쁘게 보았다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고 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마이크를 잡아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들을 속사포로 이야기했죠. 교수님 잠시만요. 정정할 게 있습니다. 저는 한국문화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이고 몇 년 전에 한국 유학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았을 때 교수님께서는 한국에 다녀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보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한국은 중국보다 선진국입니다. 중국인 교수님은 갑자기 발끈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며 호통을 치려고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문화에서는 어른의 말을 끊으면 예의가 없다고 혼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이곳은 미국이기 때문이죠. 일단 들으세요 교수님. 한국이 30층짜리 빌딩이 제일 높다고 하셨는데 제 한국인 친구만 해도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 36층에서 살고 있고 저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장 높은 빌딩은 롯데타워로 123층이죠. 건설 기술도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왜 모르시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는 세계 최고 높이의 빌딩 부르즈 할리파가 있는데 이건 한국의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지었고 총 209층짜리 빌딩입니다. 또 한국은 지하철과 버스가 환승이 되며 서울의 모든 장소에는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내리는 곳마다 엄청난 문화재나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또한 세계적이며 2차 전지, 조선, 반도체 할 것 없이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여기 수많은 분들이 갤럭시 휴대폰을 쓰고 계신데 그 휴대폰은 한국의 삼성에서 만든 것이지요. 아, 저기 교수님이 발표하고 계시는 TV 스크린도 자세히 보세요. LG라고 쓰여 있는데 저것도 한국 제품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금성은 한국의 경복궁을 따라서 만든 궁궐입니다. 건축 시기부터가 한국의 경복궁이 훨씬 빠른데 그걸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교수님은 권위가 있기에 앞에서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학생들 모두 믿게 됩니다. 아예 알아보지도 않으셨거나 일부러 속이려고 말씀하시는 것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상황 모두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특강에 오셔서 돈을 받고 중국에 대해서 거짓된 방법으로 홍보하시는 것을 멈춰주시고 사실을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말을 듣고 있던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한 학생들은 이내 중국인 교수에게 큰 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였고 누군가는 종이를 꾸겨서 집어던지더라고요. 중국인 교수는 무척이나 당황한 표정으로 도망치듯 강단을 빠져나가는데
벗겨진 신발까지 한쪽을 두고 가버리더라고요.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저를 제외하고 전부 학사 과정생들이라 나이대가 어린 편이었는데 자칫했으면 한국에 대해 엉뚱한 사실을 믿게 될 뻔했고 중국에 가서 무척이나 곤혹스러운 상황들을 겪으며 고생할 뻔했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런 거짓말에 속아서 꿈뻑 넘어갈 것이 분명했고 분명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며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일을 겪은 후에 학교에서는 저를 좋게 봐주는 교수님들이 생겨났고 한국문화학 석사과정 학생이 확실히 한국에 대해서 잘 안다며 칭찬을 해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의 지도 교수님께서도 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셨죠. 사실 모든 역사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한국과 중국이 그런 경우일 수 있다며 문화나 역사를 공부할 때에 정확한 사실을 보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더욱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학을 공부한 것은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고 한국 유학 또한 살면서 잡은 기회 중 가장 운이 좋았던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하게 된다면 꼭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제는 저도 돈을 조금 모아둔 상태이니 생활에도 문제가 없을 거고 한국 박사 유학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한국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